네,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로 끝나면서 127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힘들어졌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는 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서 계파 간의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인지, 그리고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에 대해서도 여러 잡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문희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오늘은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용진입니다. 네, 오늘로 비대위가 출범한 지 20일이 지났는데요. 그간의 대선의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일단 문희상 비대위가 들어서면서요,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 그리고 선거를 이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른바 해처리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국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사죄 행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삼배 의식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대통령 선거 패배를 좀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3개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요.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3개 위원회입니다. 이 3개 위원회가 대선 평가하고 그리고 당의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전당대회를 치러나가기 위한 준비, 이 3가지 과제를 각각 진행을 할 것이고요. 대통령 선거가 단지 승리하기 위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여러 공약들을 저희가 선거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실천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 실천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여기에서 제1보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실천하자. 우리도 한 3개월 정도,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른바 신속 처리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그렇게 하겠다고만 한다면 공통 공약은 바로 입법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세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비대위 산하에 설치된 세계위원회 활동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먼저 대선평가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말 그대로 대선평가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패배 원인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또 선거에서 지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4개 큰 선거, 지방선거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긴 걸 제외하고는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2년에 총선 대선은 모두 다 패배한 전국선거를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패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안철수 전 대선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들이 많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혁신위원회에서는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공동의 과제를 또 제시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선거를 패배함으로써 다 또 실종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혜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켜서 거기에서 우리 정치가 민주통합당이 실천해 가야 할 새정치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고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대선 기간에 이미 약속을 했던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첫 번째로 과제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앞에 두 위원회가 평가 그리고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차기 당권 향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전당대회 룰을 두고서 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지난해 실시했던 모바일 국민 경선을 좀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말씀을 빌어보면 이번 비대위가 비상대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3월 말 4월 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조차도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당원 당규를 어떻게 개정할 건지를 놓고도 상당 기간의 토론이 필요하고요.
또 다다음 주면 이미 이제 다음 주 말이면 설 아닙니까? 설이 또 있어서 중간에 분위기가 한번 흐트러지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대위가 목표라는 것은 3말 4초다. 이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바일과 관련해서도 아주 뜨거운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3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코너가 정치인이 처음 나오는 코너라고 그러니까 보너스를 하나 드리면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모바일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거냐. 그리고 이번에 뽑는 새로 뽑게 되는 지도부가 그 기간을 한명숙 전 대표의 자녀 임기인 8개월로 할 거냐, 내년 1월까지로 할 거냐, 아니면 새로 그 당원을 개정해서 2년으로 할 거냐를 놓고도 약간 견해가 있고 그걸 가지고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도체제입니다. 지금의 지도체제는 이른바 집단 지도체제라고 그래서 6명의 최고위원을 뽑고 다득표 순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긴 합니다만 각각이 n분의 1, 6분의 1 정도의 이런 권력과 권한을 갖는다고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체제를 단일 지도체제 혹은 단일성 지도체제라고 그래서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되 대표가 전권을 갖는 그런 역할을 할 거냐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야 힘을 갖고 혁신 과제를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 때문에요. 세 가지 포인트는 모바일, 임기, 그리고 지도체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아마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대위 출범 이후에 그 새 위원회 관심이 높을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일단 대변인께서는 진보 정치를 좀 오래 하시다가 민주통합당이 탄생을 하면서 합류를 하셨는데 휴유증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신다면요.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당 그러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 미워서 혹은 새누리당 정권이 너무 잘못하니까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정당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반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죠. 정당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이 좀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 정당으로서 자기 의지와 가치, 노선,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말 바꾸기 정당이라고 저쪽에서 공격을 해도 속수무책 당하기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토를 해봤는데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15년간, 자민련도 무려 12년간, 그리고 민주노동당도 12년간 자기의 당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강령 변경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의 3인당이 140년 동안 정당을 유지를 하는데 그 당명도 그대로고요. 지도체제는 사람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지도체제의 가장 큰 변화가 거기는 이제 강령이에요. 근데 강령을 140년 동안 8번밖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민주당은 8년 동안 열린 우리당부터 지금까지 치면 8년 동안 무려 14번, 최근에 3번을 더 합치면 17번을 이 지도부를 교체를 계속 해왔습니다. 강령은 수시로 바뀌었고요. 당명도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쟁취를 목표로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강령을 실현하려고 하는 건데 강령을 실현할 강령의 내용이 뭔지를 국민들이 잘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 세력으로서의 그 지극한 자기 본질, 정치의 본질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건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열정과 지극한 그 관심, 에너지 이런 것들을 모아내는 정당으로서의 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것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라고도 생각되거든요. 민주당이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자기 역할, 본질 이런 것을 잘 유지하고 관철시킬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체제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지 가치, 노선, 정책이 좀 분명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바깥의 현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주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자세는 어떤가요? 일단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공약은 좀 빠르게 좀 진행하자.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런 것에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입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견제와 비판, 이것이 자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 역할도 분명히 할 겁니다. 이동우 후보자 같은 경우요, 박근혜 당선인이 일종의 낙마했다, 이렇게 낙점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낙마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자격이 안 되는 분이니까 최대한 그렇게 했죠. 김용준 그 총리가 지명되었을 때,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에도 저희가 이분이 책임 총리로서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박하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면 지난번에 이동우 후보자도 좀 세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자세를 자질과 자격이 되면 좀 해주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판단은 2번 낙마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과유불급에서 어쩔 수 없다.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된 만큼 임전무퇴의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를 가지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임시국회도 또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저희가 다시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2+3 여야형 협의체 구성을 좀 제안했는데 여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제안 그냥 거부하고만 말고 다른 협조나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이 좀 많다 아깝습니다. 2월 국회는 빨리 열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당의 자세가 좀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박근혜 당선자에게 이것만은 꼭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제일 끔찍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제일 끔찍한 평가는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이 더 그립다. 이런 평가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했던 바를 잘 실천해 주신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해서 저희는 또 저희 역할을 또 하려고 할 텐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그렇게 가신다면 저희도 협조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흐름, 아직까지 약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